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검은 법복을 입은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여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님, 설마 수진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야. 너희가 평생 무시하던 그 시골 촌년 말이야.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모욕의 시작.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텃밭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상추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따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바구니에 담긴 채소들을 바라보는데 소박한 만족감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밭 한쪽에서 남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퇴한 변호사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통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이웃집에도 좀 나눠드릴까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바라보며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부쩍 텃밭 일에 빠져 있네.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저는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요. 그때 멀리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수진 씨,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흰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흙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미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야? 남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박미라라는 친구가 보냈네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미라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부 과거의 상처, 허름한 교복을 입고 도시락 냄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박미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저를 괴롭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야, 김수진. 너 또 그 냄새 나는 도시락 가져왔구나? 박미라가 코를 막으며 말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제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리곤 했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시골 촌년이 공부는 왜 해? 어차피 시집이나 가면 되잖아. 너네 집 김장 냄새 진짜 역겹다. 학교까지 따라오네. 야, 수진이 옷 좀 봐. 언니 물려받은 거 아니야? 완전 촌스러워. 매일같이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모자라서 학교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서 몰래 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면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신한테 그런 친구도 있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저를 많이 괴롭혔던 친구거든요. 말끝이 쓸쓸하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박미라가 저에게 초대장을 보냈을까? 혹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어서일까? 바람이 불어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쥐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너머로 묻어둔 과거의 상처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애라며 무시당하고 냄새난다며 따돌림 당하던 그때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당신도 떳떳한 사람이잖아. 당당하게 다녀와. 남편의 격려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3부 숨겨진 진실. 해질녘 무렵 저는 텃밭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희망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에 꽂혀 있는 낡은 육법전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안쪽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밑줄과 메모들이 선명했습니다. 25년. 저는 육법전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법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고졸 촌년일 뿐일까? 정말이지 법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왜 그럴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육법전서를 다시 책장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동창회 참석 의사를 전화로 전하기로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과거와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부 동창회의 악몽. 일주일 후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선물로 사준 베이지색 코트와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온 제 모습이 괜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신가요?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끄덕이며 웨이터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고급 와인들과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네. 박미라가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까지 온몸이 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수진이 정말 오래간만이네. 강은정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시술한 티가 역력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런 데 처음 오지? 구경 많이 해. 넌 언제 이런 데 와보겠니?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정말 오래간만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되는 은근한 무시와 조롱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지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옷이 예쁘네. 어디서 샀어? 혹시 동대문?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가방이랑 옷은 어디서 구했어? 박미라가 제 핸드백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짝퉁인 거 다 티나잖아. 요즘은 가짜도 잘 만든다던데. 그래도 진짜랑은 차이가 나지.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정품이었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쓰던 거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이야기하자. 박미라가 자리를 정하며 말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의 가장 좋은 자리는 당연히 박미라가 차지했고 저는 구석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의 서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다 주자 박미라가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와인은 샤토 마르고로하고 전체는. 그녀는 마치 이곳의 단골인 양 유창하게 프랑스어 이름까지 발음하며 주문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와인 마실 줄 알아? 혹시 소주만?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은정이 자신의 반지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유럽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캐럿이 꽤 나간. 너희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 시선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아, 너 결혼은 했어?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최지혜가 물었습니다. 제가 답하려는 순간 박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수진이는 시골에 산다고 했잖아. 남편도 농사 짓나? 다시 한번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변호사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간단히 답했습니다. 와인이 나오자 박미라가 글라스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가움보다는 과시욕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딸이 외국 유학 중인데 학비만 연에 몇 천씩 나가지만 뭐 어쩌겠어? 애 교육비는 아끼면 안 되잖아. 강은정이 겸손한 척하며 자랑했습니다. 최지혜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요즘 부동산이 워낙 좋잖아. 모든 대화가 돈과 지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이들은 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끼는데 익숙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박미라가 다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지? 힘들겠다. 요즘 농사도 돈이 안 된다던데. 가식적인 걱정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텃밭 가꾸는 재미가 쏠쏠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면 정말 맛있거든. 차분하게 답했지만 그녀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강은정이 말하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가끔은 서울 나와서 백화점 쇼핑이라도 해봐. 아, 백화점은 가봤니?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했구나.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식사가 끝날 무렵 박미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아, 참. 다들 알아? 나 이번에 대기업 구매팀 임원으로 승진했어. 총괄 임원이야. 강은정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구매팀장으로 승진했어. 우리 둘이 팀이 되어서 일하고 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진아, 너는 뭐하고 사는데? 직업이 있어? 박미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25년간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고졸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박미라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쓴맛이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박미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옷 입고 와. 우리 체면도 있고 그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다음에는 그럴게.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모임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브 뉴스 속의 진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의 얼굴에 걱정 어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았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좋았어.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표정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쉴게요.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고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가 되자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텃밭, 그 너머로 펼쳐진 밤하늘의 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변했을 거라는 기대, 과거를 사과할 거라는 희망.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장으로 다가가 낡은 율법전서를 꺼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새벽까지 공부하던 시절, 사법시험 준비하며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던 날들, 첫 판결문을 쓰며 떨리던 손,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려 애쓰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25년 동안 법복을 입고 살았지만 율법전서를 펼치며 제 손가락이 익숙한 조문들을 훑쳐 내려갔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얼마나 많이 읽었던 문장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고졸 촌년일 뿐이구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율법전서의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25년간 밑줄 그어둔 구절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법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 법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법은 오직 진실만을 본다. 그래, 이게 내가 믿어온 것이야.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발표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저를 믿어주셨던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저 했어요. 고졸이어도 가난해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을 25년간 지켜왔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법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법은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저는 율법전서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제가 믿는 길을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속보입니다. 대기업 임원들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횡령 사건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전자 구매팀 박모 임원과 강모 팀장은 협력.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TV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 이모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당신 동창들 아니야?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녁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TV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박미라와 강은정은 오늘 자신들을 과시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3년간 총 48억 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중소기업 공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울고 있는 장면. 사장의 아내가 병원 복도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보여준 그 화려함, 그 자신만만함, 모두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육법전서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원에는 여러 재판부가 있지만 경제사범 전담 재판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째 경제사범 전담 판사였습니다. 하필이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지도 모르겠어. 법은 우연을 믿지 않는다. 법은 인과를 본다. 육법전서를 다시 펼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제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저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판사가 하는 일이니까.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육법전서를 조심스럽게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원에서 사건 배당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법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였으니까요. 육부 운명의 배당.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대리석 복도와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감싸았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걸어온 이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표시된 사건 배당 통지서였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건명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고인 박미라, 강은정. 담당 재판부 제12부 김수진 부장판사. 하필이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재판부 중에서 하필 이 사건이 제 재판부로 배당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피해 금액 총 48억 2천만 원. 피해 기업 선진정밀 주식회사 외 4개 업체. 피해자 이철수 대표 외 직원 42명. 기록에는 박미라와 강은정이 3년간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협력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을 허위 서류를 만들어 빼돌리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수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사용처였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해외여행, 성형수술. 어제 동창회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판사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 기업 선진정밀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 월급을 석 달째 주지 못했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철수 대표의 자살 시도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려다 직원들이 발견해 구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광장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정의를 찾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은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 제 신념을 되새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보기로 말입니다. 7부 피해자의 눈물. 오후 저는 이철수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판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다다르자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철수 대표님 보호자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눈두덩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건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일했어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맨손으로 공장을 시작해서 직원 42명까지 키웠죠. 한 번도 월급 밀린 적 없었고 명절 보너스도 꼬박꼬박 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납품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달 늦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 6개월, 1년이 넘어가도 돈을 안 주더라고요. 무슨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준다고만 했죠. 우리 남편은 그 말만 믿고 기다렸어요. 대기업이니까 설마 안 주겠냐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죠. 그래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월급도 못 주게 됐어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월급도 못 받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우리 남편은 그걸 보면서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자기가 무능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깨어나셨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철수 대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신 차렸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던 한 사람이 대기업의 횡령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납품 대금을 가로챘다는 거.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외제차 샀다는 거.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에 났더라. 박미라, 강은정. 그 사람들 사진 보고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날 믿고 일했는데 난 월급도 못 줬어. 그게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한 가족의 삶을 짓밟은 범죄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 가족을 위해서, 억울한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되 진실은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믿어온 진리였으니까요. 8부 첫 대면.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날수록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3년 동안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협력 중소기업에서 납품이 들어오면 허위 검수 서류를 만들어 품질 불량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 수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렸습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서, 외제차 할부 계약서, 성형외과 진료비 영수증, 모두 횡령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과시하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법원 사무관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내일 오전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판사님께 직접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접견실로 오라고 전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창이 아니라 피고인과 판사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겠죠. 담당 판사가 저라는 것을.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법복을 입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측과의 면담은 비공식 절차였으니까요. 10시 정각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 3명과 박미라, 강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박미라와 강은정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표정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너 여기서 뭐해? 박미라가 반가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마치 법원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담당 판사입니다. 김수진 부장판사입니다. 순간 접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판사? 강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판사입니다. 저는 15년째 경제사범 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 혹시 이 사건에서 회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변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판사 회피 신청을 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박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판사님,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판사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법정 밖의 일입니다. 법정에서는 오직 법과 증거만이 기준입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강은정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업무 실수였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변호인단이 준비한 주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충분히 주장하십시오. 다만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박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판사님, 우리 그때 동창회에서 한 말들, 그거 다 농담이었어요. 진심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이 재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은 오직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됩니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면담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지만 저는 모두 법리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계속해서 제게 호소했지만 저는 일체 개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접견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친구든 적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에서 추가 증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의 범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해 기업이 선진정밀 한 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5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2곳은 이미 폐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철수 대표 같은 사람들이 5명이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야. 수많은 가족의 삶을 파괴한 범죄야.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이라니.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괜찮아? 뉴스 봤는데 그 사건 담당 판사가 당신이라던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공정한 판사라는 거 나는 알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여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이틀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낡은 육법전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25년간 제 곁을 지켜온 이 책이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법은 진실을 본다.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 법은 정의를 세운다. 그 신념으로 저는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구부 재판의 시작. 재판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큰 재판이죠? 남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시작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재판을 진행했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누구보다 공정한 판사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횡령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판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재판에 사용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법복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 무게감이 오늘따라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은 진실을 본다. 법은 정의를 세운다. 거울 앞에서 법복을 입으며 되뇌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엄숙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9시 30분 법정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사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증거자료, 증인 명단, 검사의 공소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관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법정에 방청객이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직원들이 많이 왔고요. 취재진도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각 10시에 입정하겠습니다. 사무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이철수 대표의 아내와 딸, 그리고 선진정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박미라와 강은정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석 앞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 5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로펌에서 온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얼마 후 박미라와 강은정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동창회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무죄라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워낙 유능하니까 괜찮을 거야. 박미라가 강은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게다가 우리 잘못도 아니잖아. 회사 시스템 문제였다고 하면 되지. 강은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이철수 대표의 아내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법은 정의로울 거예요. 딸의 말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석에는 경제사범 전담 검사가 앉아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과 증거물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9시 55분, 법정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기다렸고 취재진은 카메라를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박미라가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무죄 받을 수 있죠?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검찰의 증거에 허점이 있습니다.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에 박미라와 강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강은정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누구래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김수진 부장판사입니다. 경제사범 전담으로 15년째 일하고 있고 평판이 아주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수진이는 아니겠지? 박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고졸인데 무슨 판사야? 강은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법원 서기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석의 박미라와 강은정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뒤편 판사 전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제가 단호한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석을 향해 걸어가는 제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무심코 판사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수진이? 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설마. 강은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앉으며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취재진, 그리고 피고인석의 박미라와 강은정까지 모두 제 시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이. 강은정이 옆에 변호사에게 속삭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법정을 정돈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재판 진행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법대를 3번 두드렸습니다. 또 법정의 엄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미라와 강은정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앉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들 착석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압 321, 피고인 박미라, 강은정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입니다. 법정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저는 검사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0부 증거의 진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장을 펼쳤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공소 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박미라와 강은정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년 4개월간 어전자 구매팀 임원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협력, 중소기업 5곳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총 48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고도 허위로 품질 불량 서류를 작성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횡령한 금액을 명품 구매,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성형수술 등 개인 사치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기업 중 2곳은 폐업했고 선진정밀의 이철수 대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박미라와 강은정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징역 10년이라는 말에 박미라와 강은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인,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첫 번째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박미라가 작성한 허위 품질 불량 보고서입니다. 실제로는 납품된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인은 불량률을 조작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미라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물입니다.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납품 대금이 지급되어야 할 날짜에 같은 금액이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13건, 48억 2천만 원입니다. 검사의 말에 박미라와 강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물입니다. 피고인들의 명품 구매 내역, 외제차 할부 계약서, 해외여행 예약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억대의 외제차, 1등석 항공권 영수증들이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87개 구매했고 외제차 2대를 샀으며 해외여행을 14차례 다녀왔습니다. 피고인 강은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횡령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월급을 그렇게 쓴 거야? 선진정밀 직원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법정을 정돈했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은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으로 구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검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정식 급여 소득으로는 이러한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급여 내역과 지출 내역을 대조한 결과 횡령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이철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철수 대표였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지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아내가 부축해 증인석까지 안내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이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증인,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에게 한 번도 월급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보너스도 주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전자의 납품을 시작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큰 회사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 늦는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6개월, 1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월급을 못 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의 아내와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증인, 당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이철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피고인들, 증인을 보십시오. 저는 박미라와 강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 증인을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박미라와 강은정이 떨리는 고개를 들어 이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이 횡령한 돈의 주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납품한 대가를 받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살 때, 외제차를 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이 사람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철수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급히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다음 증인 이철수 씨의 딸 이민지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22살의 여대생이 증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드셨어요. 자기가 무능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학비라도 제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더 괴로워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보여서 회사에 갔어요. 옥상 난간에 올라가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취재진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때 박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은정도 일어나 함께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피고인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최후 진술 시간에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흐느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민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검사,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박미라, 이번 달도 얼마 빼돌렸어? 강은정 8억 정도. 너는? 박미라, 나도 비슷해. 다음 달에 명품 가방 하나 더 사야지. 강은정 키읔 중소기업 애들은 바보야. 언제까지 기다리려나? 방청석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피고인들,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은정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수진아. 아니, 판사님. 우리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갑자기 과거까지 끄집어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들, 지금 여러분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철수 대표와 그 가족, 직원들, 그리고 폐업한 기업의 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무너뜨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방청석의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철수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죽을 뻔했어요.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는 법정을 정돈했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었고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은정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일주일 후 하겠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1부 선고의 순간,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취재진,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방청석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검은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올랐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피고인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원 기립, 서기의 외침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오늘만큼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박미라와 강은정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라, 강은정은 대기업 임원 및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3년 4개월간 협력, 중소기업 5곳에 납품대금 총 48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정직한 중소기업 사장들을 속이며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대금을 개인의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이철수 대표는 자살을 시도했고 2개 기업은 폐업했으며 수십 명의 직원들이 생계를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삶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의 이철수 대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표했으나 이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일입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미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9년에 처하고 추징금 25억 원을 명합니다. 박미라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강은정,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8년에 처하고 추징금 23억 원을 명합니다. 강은정도 무릎이 꺾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법정을 정돈하고 판결문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망치를 들어 법대를 두드렸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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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미라와 강은정은 교도관에게 인계되어 법정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사석에서 내려와 법정을 나서려는데 이철수 대표의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철수 대표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판사님께서 보여주신 공정함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딸 이민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도 판사님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법을 공부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이철수 가족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품격. 저는 판사실로 돌아와 법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밖으로 지는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호미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당당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판사예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낡은 육법전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육법전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가난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동창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 때문에 주눅들었던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법으로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공정하게 판결했고 약자를 보호했으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정말이지.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 신념이었구나. 육법전서를 다시 책장에 꽂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법의 공정함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결국 법정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흙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화려한 겉모습, 타인의 부러움, 그런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신념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남편이 물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그래요. 이웃집에 좀 나눠드릴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법은 진실을 본다.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 법은 정의를 세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은 사람을 존중한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배운 것이었고 앞으로도 평생 지켜갈 신념이었습니다. 텃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고 진정한 힘은 지위가 아니라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구니에 담긴 채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직한 이 삶이 그 어떤 화려함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